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접종을 중단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예정대로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의약품청도 현재로선 백신이 혈전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40만 명 넘게 줄어 1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감소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3월에 고용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프랑스에서 PCR, 유전자 증폭 진단 검사로도 찾아낼 수 없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기존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럽의회가 내후년부터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우리 기업에 영향이 불가피하지만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 직속 위원회조차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 확산 움직임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 질환과 폐렴 치료 신약을 개발하는 앞타바이오 이수진 대표를 바이오 위클리에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시작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중단 사태가 20여 개국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의약품청은 현재로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혈전을 유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조만간 조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논란은 오스트리아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백신을 맞은 간호사 2명이 혈관에 피딱지인 혈전이 생겨 이 중 1명이 숨졌다는 겁니다. 이후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되자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20여 개 나라가 접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안전성 검토 결과 혈전 위험성에 대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도 현재까지 백신 접종이 혈전을 유발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 number of thromboembolic events overall in the vaccinated people seems not to be higher than that seen in the general population. 유럽의약품청은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 현재 관련 사례별로 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현지 시각으로 18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도 백신과 혈전 사이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으로 얻는 이득이 부작용의 위험성보다 더 크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For the time being, recommend that countries continue vaccinating with AstraZeneca, but we will have more updates tomorrow or at any time when there is a change in this recommendation. 하지만 스웨덴이 접종 중단 대열에 추가로 합류하는 등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유럽 여러 국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당초 계획에 따라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중단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세계보건기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으로 인해 혈전이 발생했다는 징후가 없다는 점을 권고했으며 유럽의약품청 조사에서도 혈전증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됐다는 근거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혈전증은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포함된 질환은 아니며 국내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럽 등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국내에서 생산한 백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25만 명분이 오는 24일 도입돼 만 75세 이상 고령층에 사용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은 이달 도입 예정인 백신의 구체적인 도착 시기가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화이자와 개별 계약한 백신 물량 50만 명분 가운데 25만 명분이 오는 24일 들어옵니다. 백신이 도착하면 전국 22개 접종센터로 보내져 다음 달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 종사자가 맞게 됩니다. 나머지 25만 명분은 이달 마지막 주에 도착하고 4, 5월에도 추가 도입이 예고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백스 물량 105만 명분도 이달부터 5월까지 차례로 배송이 시작됩니다. 운송기간 등을 고려하면 아스트라제네카 34만 5천 명분은 다음 달 초에, 나머지 70만 5천 명분은 다음 달 말에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전국 이동량이 그 전주보다 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3차 유행 안정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주말 전국 이동량이 그 전주보다 6.8% 늘어 3차 유행 본격화 전인 지난해 11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2.8%, 비수도권 이동량은 11.2%나 늘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지난 1월 초 이후 증가 추세입니다. 정부는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수도권 환자를 다음 주까지 200명대로 줄여야 백신 접종에 차질 없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바꾸는 개편안은 현재 상황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이번 주 최종안 공개를 미루고 세부 수칙을 좀 더 다듬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완치자들에 대한 차별 행위를 막고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국장은 브리핑에서 완치자에게 직장이나 학교에서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연차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행위는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고용노동부를 통해 완치자의 업무 복귀 기준을 마련했으며 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완치자들이 보험 가입에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를 통해 부당 대우 금지 등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프랑스에서 PCR, 즉 유전자 증폭 진단 검사를 통해서도 찾아낼 수 없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의 라니옹에 있는 한 병원에서 8명의 환자에게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기존 PCR, 즉 유전자 증폭 진단 검사에서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혈청 검사와 호흡기 깊은 곳에서 채취한 표본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파스테르 연구소에 의뢰해 이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전파, PCR 검사 무력화, 기존 코로나19 백신을 통한 면역 효과 등에 대해 심층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새 변이의 실체가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프랑스 보건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ressemble à une forme de troisième vague, caractérisée par des variants nombreux, qui, c'est en tout cas le cas du variant dit britannique, prend une place de plus en plus importante. 프랑스 정부는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의 정도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WHO와 함께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WHO는 현재까지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등 3가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심각한 변이로 공식 인정하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필리핀에서 처음 보고된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에서도 잇따라 발견됐다고 영국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영국에서는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2건이 추가로 발견돼 모두 12건으로 늘었고 필리핀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 2건도 발생해 영국 정부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독일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부활절 기간 신규 확진자가 성탄 절대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보건당국이 전망했습니다. 독일의 질병관리청 격인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는 현지 시각 15일 신규 확진자가 5,400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200여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1, 2월만 해도 뚜렷하게 감소했던 독일의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15로 올랐습니다.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는 재확산 배경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있다면서 올해 들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2일마다 2배로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른바 백신 여권의 도입을 공식화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20개국에 대해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중국 입국 비자 발급에 편의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관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이같이 보도하고 일을 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중국인의 외국인 가족 등이 중국산 백신을 접종할 경우 비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변 매체인 환구시보도 같은 내용을 전하고 제공되는 편의의 내용은 각국 주재 중국 대사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중국 내 생산 재개와 관련된 인원이나 개인 차원의 경조사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비자 허용의 범위를 넓힐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관변 매체들은 그러나 비자 편의를 봐준다고 해도 혈액 항체 검사 결과와 핵산 검사 음성 결과 증명서 등은 제출해야 하며 중국 입국 후 격리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모더나가 생후 6개월부터 11살까지의 어린이 6,750명을 대상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백신 임상시험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더나는 어린이들에게 백신 투여량을 다르게 조절한 뒤 안전성과 면역체계의 반응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다른 백신 제조업체 화이자도 조만간 5살에서 11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임신 중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여성이 항체를 지닌 아기를 출산했다고 미국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의료 종사자인 한 여성은 임신 36주인 지난 1월 모더나 백신을 2회 접종받았고 3주 뒤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다고 일간 가디언이 전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 폴 길버트와 체드 러드닉은 아기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항체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길버트는 인터뷰에서 산모에 대한 백신 접종 후 아기한테 항체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산모에 대한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의료진은 아기가 항체로 실제 보호받을 수 있는지와 항체 지속 기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소하는 듯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유럽 접종 중단 사태에도 우리 정부는 예정대로 접종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오늘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16일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69명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정부가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는데요. 백화점이나 쇼핑몰처럼 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설을 정해서 집중 점검을 벌이겠다는 건데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네. 근본적인 부분은 사람이 많이 모인다라고 해서 다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하게 되면 그 위험도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 흔히 예를 들면 지하철이라든가 아니면 뭐 KTX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마스크를 잘 썼을 때 실제로 전파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선별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는 마스크를 벗는 환경에 놓인 시설들,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도 실제로 마스크를 벗게 되는 환경에 놓인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하는 게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막연하게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 전체를 대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라고 해서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그 해당 시설 내에서도 특히나 마스크를 벗고 전파 위험성이 높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마스크만으로도 위험성은 크게 낮출 수 있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봄철을 맞아서 자칫 방역이 느슨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방역 당국도 이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죠. 실제로 뭐 사람들이 봄철을 맞으면서 이제 야외로 많이 밖으로 나가게 되고 특히 예. 밖에 나가서 어떤 특정 시설들에서 집중을 해 가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거리두기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위험도는 증가한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질문하신 거랑 같은 맥락으로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그 어떤 그 공간 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또는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서도 2m 간격이 보증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2m 충분히 띄어져 있어도 충분히 전파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보건당국은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뭐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뭐 3월, 4월 돼서 봄철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재차 모이는 것보다도 마스크를 벗게 되는 상황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한 나라가 어느새 20여 개 나라로 확대가 됐습니다. 백신을 맞고 혈전이 생겼다는 이유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발생과의 연관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이 부분은 현재 뭐 계속 조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혈전을 만드는 그런 원인은 다양합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누워 있다든가 그래서 혈액의 흐름이 방해되는 경우에 실제로 혈전도 발생할 수가 있고 뭐 흡연 같은 경우에도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혈전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한다든가 등등의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또 염증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백신을 주사를 맞았을 때 실제로 면역 반응이 올라가고 그게 어떤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염증 반응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실제로 혈전에 의한 어떤 질환 자체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흔한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백신과의 연관성을 찾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뭐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측컨대 일단은 그 백신 접종과 혈전 발생 사이의 연관성은 찾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백신 접종 맞은 다음에 혈전이 아예 생기지 않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숨진 사람 가운데 혈전이 보고된 사례가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일단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고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밝혔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계속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뭐 우리 보건당국에서 밝힌 거대로 이번에 사망하신 60대 여성분 같은 경우에 원래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 계시는 분인데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백신 접종 맞고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이송 중에 사망하신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일단 부검 결과에서는 혈전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는 있는데 공식적인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전에 의한 어떤 질환 자체가 흔히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한 17,000여 건 정도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니까 우연히 백신 접종을 맞으신 이 여성분에게서 혈전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백신 접종하고 어떤 부작용, 특히 심각한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는 밝히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규명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측면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은 위험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만큼 일단은 우리가 그 부작용이라고 하는 건 항상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부작용 대비 백신 접종에 의한 어떤 이점 그거를 비교를 했을 때 잠재적 우위가 실제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게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일단은 접종을 계속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백신 접종의 이익이 여전히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효능 논란에 이어서 안전성 문제까지 불거졌는데 유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뭐라고 딱히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상시험 단계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가 용법상의 논란이 있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완전히 명확하게 해소를 못했습니다. 제약사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이유나 이런 부분들을 밝혀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국가들에서 처음에 이 사용 승인 단계에서도 상당히 잡음이 있었고요. 네. 그 뒤에 뭐 65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한 접종에 대해서도 잡음이 생겼었고 이번에 혈전 문제 때문에 또 잡음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뢰성이
다소 떨어진 점이 계속 꼬리를 물면서 이러한 논란을 계속 야기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정부는 또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비해서 잡음은 적지만 화이자의 mRNA 백신은 이번이 처음 상용화된 거잖아요. 고령층 접종 괜찮겠습니까? 일단은 임상시험에서 고령층 접종에 대해서도 허용이 된 만큼 일단은 진행하는 게 맞겠다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화이자 백신이 mRNA 백신으로 상용화가 이번이 처음인데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으로 상용화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네. 똑같은 상황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접종을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그렇고 파이자 백신도 그렇고 그 백신 플랫폼 자체에서 실제로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 예. 효과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고연령층에서는 면역 반응이 다소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부작용이 젊은 층보다는 낮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다만 기저질환이 중증이신 분들은 어느 백신 형태든 간에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네. 물론 그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뤘다라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예. 이런 백신 접종 자체가 약간 기저질환을 조금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조심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75세 이상 고연령층에 대해서 접종을 진행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백신을 접종하든 그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은 철저하게 해야겠습니다. 자, 백신 접종 후에 고열이나 근육통과 같은 증상이 심하다면 타이레놀 같은 진통 해열제를 먹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게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뭐 도움이 되겠죠. 진통 소염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진통제고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소염 진통제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피린 계열의 그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보다는 실제로 타이레놀 계열의 그런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를 복용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 진통제를 복용을 했을 때 면역 반응을 낮출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이 면역 반응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실제로 고통을 줄여주는 부분도 있고 진통의 효과도 있고 면역 반응을 다소 낮춰주는 효과도 있는데 그게 동전의 양면처럼 또 반대의 작용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야지만 항체가 형성되는데 이 네. 부분을 낮춰주다 보니까 항체 형성률이 좀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단점도 있고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증 이상 반응 중에 하나인 아나필락시스가 보통 급성으로 나타나지만 경우에 따라서 지연된 형태로도 나타나거든요. 예. 근데 이걸 복용을 했을 때 아나필락시스의 초기 증상을 혹시 놓치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복용을 안 하시는 게 맞고 정 참기 힘드시면 복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병원에 내원을 해서 전문가, 그러니까 그 의사의 소견을 받는 게 더 맞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유럽 의회는 내후년부터 수입품을 대상으로 제조 시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는지를 따져 비용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철강과 합성수지 등 유럽을 상대로 한 우리의 수출 주요 품목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강력하게 관리해야 할 대통령직 속 위원회조차 언제 출범할지 미지수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유럽의회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이 수입하는 상품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가 얼마나 나왔는지 집계한 뒤 탄소의 양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실상 추가 관세가 붙는 겁니다. De l'ajustement carbone aux frontières, c'est évidemment de contrer, de combattre cette concurrence déloyale en imposant aux entreprises qui exporteraient sur le marché européen de répondre exactement aux mêmes contraintes que nous imposons à nos entreprises. 우리의 유럽 수출품 가운데 철강, 합성수지, 화학원료 등이 대상인데 지난해 이들의 수출액만 6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탄소 배출 문제가 우리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직 범정부적 탄소 관리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언제 출범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 중립위원회를 설치하여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청와대가 100명 규모의 위원회를 만든다는 계획 아래 인사검증에 착수하긴 했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국회의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근거를 담은 그린 뉴딜 기본법을 당초 지난달 통과시키겠다더니 미래전환 10대 입법 과제를 서두르겠습니다. 데이터 기본법, 그린 뉴딜 기본법, 미래 모빌리티법, 지역 균형 뉴딜 지원법 등을 이번 회기에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소속 상임위원회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세계 기후 정상회의, 5월 P4G 서울 정상회의, 6월 G7 정상회의 등 환경 문제를 다룰 세계적 회의들이 잇따라 개최됩니다. 우리는 탄소 배출 컨트롤 타워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세계 각국과 탄소 절감 목표와 방식, 규제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셈입니다. 얼마나 탄소 감축을 열심히 하는지에 따라서 무역 수지 적자와 흑자가 결정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는 의미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범부처의 강력한 계획과 실행을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 탄소 감축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이달 초 탄소 중립 이행 계획을 발표했고 위원회 설립 전까지 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재정과 산업이라는 두 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은 거대 정부 부처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탄소 줄이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시선이 여전히 많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40만 명 넘게 줄며 12개월째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던 1월에 비해 감소폭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3월에도 취업자 감소폭 등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62만 명, 올해 1월 98만 명까지 감소했던 취업자가 지난달에는 47만 3천 명 줄었습니다. 취업자 감소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12개월 연속 이어졌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16개월 연속 감소 이후 최장기간입니다. 다만 100만 명 가까이 급감했던 1월과 비교하면 감소폭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공공 일자리 공백이 메워지면서 취업자 감소폭이 작아졌습니다. 숙박음식과 도소매 등 대면 서비스업 취업자 감소폭이 줄고 보건복지와 공공행정 취업자는 늘었습니다. 수출 호조로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폭도 줄었습니다. 공공부문과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임시 일용직 감소폭도 완화됐습니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감소했지만 60세 이상은 21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 일자리 사업이 본격 시작된 영향으로 보건복지업 등 관련 산업의 취업자 증감이 좀 개선되어진 그런 효과로 보인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실업자는 20만 명 늘어난 135만 3천 명, 실업률은 4.9%로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취업자 감소가 1월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건 대면 서비스업 고용이 빠르게 회복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며 정부 일자리 사업도 본격 착수되면서 고용 어려움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개시와 수출 개선세 지속, 지난해 3월 고용 충격에 따른 기저 영향을 감안하면 3월에도 고용 지표 개선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잦아지면서 지난해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결제액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반면 면세점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년에 비해 74%가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전국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개인 신용카드 결제액이 116조 3,251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간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 신용카드 결제액이 100조 원을 넘은 것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9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반면 코로나19로 여행길이 막히면서 면세점 소비는 직격탄을 맞아 지난해 면세점 신용카드 결제액이 5,554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74.7% 감소했습니다. 식약처와 제약사의 유착 관계를 의심케 하는 문건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복제약을 불법 제조한 업체 측이 작성한 회의록을 보면 지방식약청 관계자와 함께 은폐 방법을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회의 시점은 식약처의 정기감사 엿새 전이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제약 불법 제조 혐의가 적발된 비보존 제약. 회사 측은 자신들이 먼저 경인 지방식약청에 자진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자진의 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튿날부터 사흘간 감사를 진행한 식약처는 정작 불법 제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내부를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처음 들어서 이거를. 왜 몰랐을까? YTN이 입수한 회사 측 회의록입니다. 이상한 건 회의 이름에 식약처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참석자 명단에도 경인지방식약청 A과장의 이름이 적시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불법 제조 사실을 숨기거나 처벌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당뇨약의 회수 계획서를 금요일 늦게 식약처에 제출하기로 정했습니다. 주말을 앞둔 오후에 내자는 건데 당일 조사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란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문제 삼을 경우를 대비해 상황 설명을 축소하라는 지침도 내려졌습니다. 회의가 열린 시점은 식약처의 정기 감사를 엿새 앞둔 지난 3일. 문건 4번 항목을 보니 감사 담당자에게 언급하지 않을 테니 내부 점검을 잘하라는 조언도 눈에 띕니다. 경인지방식약청 직원의 발언으로 추정됩니다. 이 직원과 업체 측이 정기 감사를 앞두고 작전회의를 한 듯한 분위기마저 풍깁니다. 충격적이기도 하고 사실 이게 비보존만의 특혜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행이 얼마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서 밝혀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에 대해 지방청 직원 A씨는 업체 측과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고 그런 경우는 자진 해소하고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저도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업체 측은 곤란한 상황이라며 노코멘트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회의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를 하고 싶으시대요. 전국 6개 지방식약청을 감독하는 식약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한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YTN이 연속 보도한 의약품 불법 제조와 관련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해당 제약사인 바이넥스와 비보존 제약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18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두 제약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불법 제조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윤리위는 YTN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경고나 자격 정지, 제명 등 엄중하게 조처할 방침입니다. 앞서 식약처도 의약품의 원료 용량이나 제조 방법을 임의로 바꾼 바이넥스와 비보존 제약에 대해 해당 품목의 잠정 제조 판매 중지, 회수를 명령했습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이 75세 이상 고령자는 4월부터 화이자 백신을, 65세에서 74세까지는 5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효능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열이나 통증을 겪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면서 정부가 백신 초과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당장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이다 보니까 우리의 접종 계획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와 합병증을 겨냥한 치료제도 개발되고 있는데요.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코로나19 중증 질환 치료제와 폐렴 치료에 효과가 있는 신약을 개발하는 앞타바이오의 이수진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항상 처음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회사 명칭 어떤 뜻인지 직접 설명해 주시죠. 네, 앞타바이오의 앞타는 그리스어로 잘 들어맞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타바이오가 개발하는 약이 환자들에게 잘 들어맞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앞타바이오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앞타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앞타머 약물 복합체 기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용어가 다소 어려운데 네. 앞타머는 과연 무엇이고 또 앞타머 약물 복합체 기술은 또 무엇인가요? 네, 앞타머라는 것은 그 생체 내에도 많이 존재하는 것들인데요. DNA나 RNA로 이루어진 핵산체입니다. 그래서 이 앞타머의 특징은 이 핵산체가 3차원적 구조를 이루면서 그 3차원적 구조를 통해서 특정 단백질과 강한 결합력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케미컬 안티바디라고도 명명을 하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항체는 서열상으로 인식을 해서 표적 단백질을 인식을 하지만 앞타머는 퀴앤락의 개념으로 케미컬적인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면서 결합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물체에 구조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하고는 다 결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앞타머는 그 항체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지만 항체가 할 수 없는 그 질환 영역에서도 적용 가능한 굉장히 좋은 새로운 기술입니다. 근데 방금 앞타머의 특징에 대해서 이게 뭐 케미컬 엔티바디라 화학적인 항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항체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질환에도 가능하다고. 네. 뭐 그런 게 어떤 질환이 좀 있는지 한두 개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약물을 대표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항암제 영역에서는 바이오마커, 새로운 표적 단백질을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분야가 항암제 분야인데요. 바이오마커의 그 개인적 편차가 너무 심해서 환자에게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바이오마커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약물 표적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혈압암 치료제인 경우에는 뉴클레올린이라는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뉴클레올린은 항체로 개발이 되게 어렵습니다. 예. 구조적인 특징상. 그래서 이 뉴클레올린은 세포막에서부터 핵까지 자유롭게 드나드는 셔틀 프로테인이라는 굉장히 약물로서 중요하고도 또 유용한 그러한 단백질인데요. 그것을 항체로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타머는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뉴클레올린이 타겟으로 하는 앞타머를 처음으로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앞타머의 복합체 기술을 응용한 어떤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좀 소개해 주셨는데 네네. 좀 대략적인 상용화 일정, 뭐 임상 계획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네. 지금 현재 그 뉴클레올린을 타겟하는 앞타머의 또 약물을 융합한 앞타DC 테크놀로지로 도출된 파이프라인은 혈액암에 대해서 올해 임상 1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서울 아산병원에서 시작할 예정이 돼 있고요. 하반기에 약물 투약을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혈액암인 경우에는 1상부터 1 2상을 같이 진행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 질환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장 진출이 가능하죠. 임상 2상 단계에서 그 희귀 질환 의약품 지정받아서 얼펀 드럭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네. 바로 시장화될 수 있고 그 이후에 임상을 진행하면서 더 큰 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임상 3상을 진행하게 되고 더 큰 시장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자, 뭐 혈액암 관련해서는 올해 임상 2상을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임상 1상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1상이요? 네, 네네. 1상을 승인을 받았고 하반기에는 또 약물 투여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네네. 네,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앞타바이오가 보유한 또 다른 기술은 녹스 저해제 기술인데요. 이것도 이름이 어렵거든요. 어떤 네. 기술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생체 내에는 다양한 산화 효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화 효소를 통해서 그 에너지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도 생산하고 또 생체의 일정 보호막 역할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활성화산소는 우리에게 득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합니다. 독이 되는 활성화산소를 만드는 것이 녹스입니다. 그 녹스라는 것이 특히 당뇨 합병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단백질이라는 것이 1990년대 하반기에 밝혀지면서 당뇨 합병증의 새로운 단백질 표적으로서 연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녹수라는 것은 당뇨 합병증 시장에서 퍼스트 인 클래스인 약물 타겟이 되겠습니다. 네.
녹수저 해제 기술을 응용한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가운데 핵심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녹스 플랫폼으로는 당뇨 합병증 치료제, 그리고 면역 강암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코비드 치료제 이렇게 지금 중점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뇨 합병증 치료제로서는 지금 당뇨병성 신증, 신장이 망가진 그런 병증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유럽에서 임상 이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환자 모집이 거의 끝난 상황이고 상반기 내로 투약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황반 변성 치료제로서 지금 임상 일상 승인을 임상 일상을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내로 이것도 임상 일상이 진행될 예정이고, 무엇보다도 관심을 보이셨던 코비드19 네. 지금 미국 FDA 임상 이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네. 곧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막 이제 그 코로나19 치료제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게 이제 녹스 기술로 이제 그 적용증을 확대하는 경우잖아요. 네네. 이게 어떤 원리로 그 코로나19를 치료하는 건지 좀 그거부터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당뇨병성 신증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을 때 이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함에 있어서 많은 연구자들이 무엇을 표적으로 해야 하는가 많은 고민을 했었고 많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냐면 스파이크 단백질의 특성이 있습니다. 네. 스파이크 단백질이 많은 변이를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사람의 상피세포와 유사한 유전자 서열을 갖고 있어서 사람한테 점도 침투하기 굉장히 쉽고, 그래서 빨리 전파가 되는 특성을 갖게 됐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타깃하는 치료제 개발보다는 전에 세포 침투한 다음에 엔도점 단계에서 복제되기 전에 이것을 억제하는 치료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문헌에서 이미 그 네이처나 이런 데서 그 녹수2라는 것이 바이러스의 엔도점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또 임상 환자의 그 코비드 임상 환자에게서 그 마커들을 추적해 보니 녹수2가 굉장히 발현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연구자들이 녹수가 코비드 치료제의 새로운 그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걸 많이 제시를 했었고, 다행히 저희는 그러한 그 바이러스 녹수를 통한 바이러스 억제 효과도 확인을 했고, 또한 이 코비드는 1차적인 바이러스 복제보다는 2차적으로는 감염에 의해서 심각한 그 질환을 일으키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약물은 그 코비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요 장기, 폐, 신장, 그리고 혈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저해할 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복제 효과 플러스 2차 감염에 의한 조직 손상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약효를 확인을 했고, 그 임상 일상에서 이미 안전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임상 이상의 적응증 확장으로서 미국에서 코비드19 임상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제가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질문드리면, 아까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 퍼스트 인 클래스가 어떤 의미인 거고, 지금 개발하는 그 코로나19 치료제도 그런 퍼스트 인 클래스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저희 약물을 개발하는 신약 개발 단계에서 세상에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약물 타겟에 대한 첫 번째 약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약물이 그 녹스를 타겟으로 코비드19는 처음이기 때문에 퍼스트 인 클래스의 코비드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그 치료제가 감염도 막고 또 치료도 앞당기고 또 조직 손상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건전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대표님께서 제언하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 경험이 아직 충분하진 않지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바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장기 여정입니다. 저희 반지의 제왕 영화처럼 굉장히 긴 여정이고 많은 사람이 협업이 필요하고, 제가 그래서 오케스트라 같은 그 영역이다라고 가끔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입장, 그리고 정부의 입장, 그리고 자본 시장에서의 입장 모두 맞물려져서 함께 협력을 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이 제약 산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희 한국이 굉장히 작은 제약 산업을 형성하고 있지만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이오라고 글로벌하게 다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런
제약기업이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에 없는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퍼스트 인 클래스를 타겟으로 기술력을 집중을 해서 글로벌로 할 수 있는 약을 탄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자본시장의 측면에서는 저희가 인재 성장하려고 하는 단계인데 제약산업이 자본시장의 측면에서 너무 단기적으로 자금이 몰리는 게 아닌가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기다려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장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저희가 신약 개발에 대한 경험이 미진하다 보니 전문가 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 같이 그 아이디어 하나로 기술력 하나로 뭔가 앞으로 빨리 나가고자 하는 퍼스트 클래스의 신약 개발 업체에 좀 더 장기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좀 마련해 주시면 저희 나라가 글로벌 신약을 탄생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문화가 꼭 정착돼서 바이오 산업이 더욱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앞타바이오의 이수진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면학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평소보다 충분한 잠을 잘 것을 권장했습니다. 수면학회는 백신을 맞더라도 4시간 이하로 잘 경우 항체가 덜 형성돼 백신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백신을 맞기 일주일 전부터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등 규칙적인 생활을 해 수면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업 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이 기업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업 연구소가 있는 기업 1,4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가 백신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접종이 필요한 이유로는 해외 바이어와 기술자와의 대면 상담이 가장 많았고 해외 시장 개척 추진과 해외 전시회 참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 항암제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치료와 예방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한국뇌연구원은 백혈병이나 림프종 환자에게 사용되는 항암제 이브루티닙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뇌 속 단백질을 감소시키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브루티닙이 장기 기억 향상을 유도한다는 사실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걸음걸이 특성을 분석해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센서를 이용해 보행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질병이 있는지를 95%의 정확도로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보행 분석 기술을 통해 특정 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낙상과 같은 추가적인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HBLB 생명과학과 병용 항암제 공동 개발에 나섭니다. 두 회사는 각각 자사가 판권을 보유한 신약 물질의 공동 임상 개발을 골자로 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공동 개발을 통해 자사의 면역 항암제가 새로운 질병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부작용 논란으로 유럽 각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예정대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